오늘은 지난주에 지금 해양구조협회 이야기하면서 언뜻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바로 그 언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언딘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그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청해진 의원과 유병훈 회장으로 시선이 향할 때 사실은 좀 사이드에 비껴나 있던 바로 그런 것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언딘이 이 사건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로 그 분야예요. 그래서 시즌 1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언딘일 수 있다. 지금 11번째 시간이 와서야 언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플러스 이제 그 군안이죠. 인양 관련된 좀 상세 버전. 플러스 해양구조협회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민간구조 업체가 이제 여러 곳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웬만히 군안 작업이 지금 끝났잖아요. 세월호가 이제 올라왔고 지금 수습 작업만 남았는데 군안 작업 이제 그 지급했던 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비공개예요. 언딘이 얼마 받았는지 88 수중이 얼마를 받았는지 아직 비공개라서 이거를 좀 왜 비공개인지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좀 확인을 빨리 공개를 해주시든지 해서 확인을 저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인양 과정에서 상세 버전 플러스 청구된 금액의 항목을 좀 제가 좀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그 민간구조 업체 언딘 관련해서 해경에서 하도 이제 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언딘 관련 쟁점별 정리라고 해서 해경이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여기서 선체 인양 계약만 체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경이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이제 문서가 있는데 선체 인양 계획만 체결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17일 날 2014년도죠. 17일 날 언딘과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에 대한 군안 구호 용역 및 기술 지원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라고 적어놨고 인명구조는 사기업 간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 사무로서 통상 군안 그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음. 그리고 언딘은 사고 직후 목포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군안 명령을 받아 해경, 해군과 함께 수색 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군안 구호 용역의 독점권은 요 계약서는 언딘이 만든 거죠. 독점권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근데 군안 구호 중에서 해경의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제출한 해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군안 구호 구조의 용어의 뜻 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정준호 의원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해경이 뭐라고 제출했냐면 구호의 그 구호라는 뜻의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군안과 이런 업무를 하는 거라고 적어놨죠. 방금 이제 해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호, 군안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데 해경은 지금 이거 뭐 인명구조는 사기업 간의 계약사항이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언딘이 지금 그 수색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해군하고 해경. 수색은 구조활동의 일종이잖아요. 군안업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인명구조 활동은 군안업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입을 시켜놔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적어놨고 이게 관련 근거법을 해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환구호법 29조 순환보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그리고 해사안전법 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이 두 가지 법령을 근거로 이제 언딘이 현장에 있는 거에 대한 법령 근거를 이제 적어놨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순환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사의 장이 순환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 순환구호 업무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나 뭐 선박 항공기 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해사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선박의 이제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가 해양 사고가 일어나는 선박이 위험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해경 이제 서장이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가 일항에 대해서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뭐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순환구호법 29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할 때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부득이하지 않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예, 투입할 당시에는 인양을 할 때가 아니고 임명을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명 구조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언딘을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특구단 구조대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냥 돌려보냈죠. 이거는 뭐 말이 아예 안 되고 무엇보다 순환고법에서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언딘처럼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 법령도 말이 안 되고 해사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박에 대한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법령인데 사람이 아니고 선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법령인데 문제는 해양 사고가 일어나는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이미 침몰한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그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이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이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요거 이제 그 이 세월호 침몰 지역이 통항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은 맞아요. 해산 사고도 많이 나는 다발 지역도 맞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것 때문에 언딘이 왔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해역에서 난 모든 배는 다른 선박 운항하는데 위험을 똑같이 주니 다 인양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말대로 하면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또 엄청나게 많이 찾아야겠구나 자료를 찾아야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번쩍 생각이 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헬기랑 1, 2, 3정이 왔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해군 함정, 뭐 해경 전국에서 부르는 해경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세월호 침몰 요 현장에 다른 배가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없죠. 세월호 침몰 현장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경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항행 안전에 전혀 위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놔서 말장난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인양을 한다라고 하면 선박에 침몰하고 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주가 배를 인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특별 그 지자체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거를 제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 이제 아니면 선주가 이제 제거를 하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험사랑 이제 그 합의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죠. 이래서 이제 그 선주가 인양을 할 거라고 그러면 그 군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죠. 그리고 입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입찰된 군한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인양을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예요. 예. 근데 해경이 언딘하고 이제 그 청해진 해운은 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독점권이 명시된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언딘을 세월호 군한 업체로 지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경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장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언딘을 꽂아 넣을 수가 있겠죠. 예. 뭐 순환구호법에 보면 해수면에 사고 발생할 경우 해경이 구조 주관 기관이 되니까. 근데 해경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구조해야 될 인명이 있어야 돼요. 1, 2, 3정하고 헬기들이 전원 구조를 해버렸으면 해경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죠. 군한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인명이 필요했어요.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경이 그 해역을 장악을 하고 중앙구조본부라는 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젠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게 사실이 이제 요 내용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인명이 필요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서 안구한 이유 중에서 또 하나구나.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딘에 청구한 비용을 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죠. 언딘이 이제 청구한 비용이 군한 비용이 80억 8,400만 원 정도예요. 2차에 나눠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1차가 청구 금액이 41억 5,400만 원 정도고 2차 청구 금액이 39억 2,900만 원 정도 이제 그 청구를 했어요. 이제 이 중에서 1차로 청구된 게 한 15억 정도는 그 해경이 언딘한테 입금해 준 거는 입금증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이 외에는 얼마를 입금해 줬는지는 몰라요. 근데 요 항목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경이 세월호 침몰하자마자 동원한 크레인들 있잖아요. 우선 그게 이제 그 기사에 나기에는 100억 정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기사에 나올 때 왔다가 그냥 멍 때리고 사용하지 않고 보냈는데 100억을 썼다.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났었죠. 그때 한참. 근데 실제 보니까 삼성 2호랑 335,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보낸 크레인은 뭐 역시 돈이 많은 기업이라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무상으로 처리를 했어요. 우리 돈 안 받을게. 그래서 삼성에서는 돈 안 받았고요. 설아코라는 이제 그 크레인은 지금 이따가 그냥 간 비용이 그 6억 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옥포 3,600호가 10억. 그리고 쌀코 1,200 이게 이제 3억 9,600만 원에서 총 뭐 20억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언딘을 위해서 동원했던 크레인을 그냥 돌려보낸 거잖아요. 예, 언딘 때문에 그냥 20억 쓴 거예요. 꽁으로 안 쓰고. 그래서 그냥 불렀던 크레인들을 언딘이 이제 안 쓸 거라고 해서 그냥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그 좀 특이한 게 뭐 계속 그 해경이 진도 군수한테 해경이 직접 인양을 해달라고 명령도 하지 않는데 요청을 해서 선박 제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17일 날은 시신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리베로 가져와야 되고 중국에 2만 톤 크레인 가져와야 되고 그거 이제 녹취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4월 25일 날 해경에서 그 중국 교통운수부 구조군항국으로 해서 장비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이름으로 보내요. 근데 26일 날 그 중국의 이제 구조군항국에서 답신이 오기를 자기네들이 17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하고 다음이죠. 17일 날 그 교통운수부 장관 그리고 차관 그리고 중국의 그 해상구조 그 구조센터장이 한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깊은 애도랑 그 위로를 전하면서 원조 의사를 이미 전달을 했다고. 그리고 중국 구조군항국은 희생자에 대한 구조와 침몰 선박의 인양에 대한 원조 제공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답신이 와요. 근데 해경들의 문자 발송 내용 중에서 하나 좀 특이한 게 4월 17일 날이에요. 이제 그날 뭐 중국에서 연락을 했다는 그날이죠. 17일 날 4시 29분에 오후 4시 29분에 박종철 수색부족과장이 수색부족과 이제 양종타에게 문자를 보내길 국장님께 이제 그 이춘재 국장이에요. 국장님께 중국 세력 지원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보고 바람. 이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양종타가 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일본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노했고 미국이 지원하려 했는데 노했잖아요. 중국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구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경이 노했어요. 예, 정중히 거절했다고 그 이춘재 국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런 문자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베로를 이제 동원을 하게 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7일 날 새벽 6시 반 최상한 차장이 김병루 수상 그 레저과장에게 리베로 현장 동원을 적극 지원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고 그 17일 날 12시 50분에 김병로 그 과장이 수색구조가 김대식 계장한테 목포 해경에 전화를 해서 언딘 리베로에 대한 순항구 종사 명령을 내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요 명령을 들은 나호선 경감은 요 지시를 받은 그 김윤상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해가지고 순항구 명령이 갈 거다라고 알려주니 김윤상이 다 협의됐다고. 그래서 윗선에서 다 결정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군항과에서 이제 순항구 명령이 내려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경이 순항구 명령을 내리는데 군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해경은. 그러니까 지금 군함 명령이 말 그대로 배를 인양하는 명령인데 이거는 제가 논의 설명했지만 선주가 내릴 수 있거든요. 선주. 그냥 순항구호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순항구호 명령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순항구호법 29조 잠깐 급하게 필요할 때 사람을 썼다가 일시적으로 뭐 사람이 위험하거나 그러면은 사람을 구하고 그 일시적으로 하고 아니면은 선박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런 일시적으로 예인을 한다거나 그런 일시적인 거지 아예 그냥 뭐 군함 명령 너 입에 인양해라는 명령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해경한테.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군함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쵸.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배 건져라는 명령을 해경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선사. 선사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양 업체들 간에 뭐 제안서 내고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계약하는 업체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해경이 너 배 건져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네. 해경과 해양구조협회 원딘과의 관계에서 묘한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네. 해경이 뭔데?
결국 언딘을 위해서 네. 이런 의문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사도 모르게 그 인양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모르게 그냥 네가 건져 했던 거야. 해경이 권한도 없는데 지금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진 거고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아까 선박 해사안전법 43조 선박이 위험하거나 그러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선장하고 선주한테 통항하는 배가 위험하니 이 배를 빨리 치워달라고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선주나 선사한테. 근데 지금 해경은 언딘한테 하고 천해지 조선한테 했죠. 리베로를 빨리 가져와야 되니 보내달라라고 해서 천해지 조선한테 했고 리베로 우리가 쓸 거야 해서 언딘한테 콕 찍어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주 그 지원 진술에서 전성관 경비군함계장, 목포 경비군함계장이에요. 이 사람 진술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런 거 권한 없는 거 니네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감사 받으면서 자기가 알게 됐는데 그동안 자기네 그 목포서에서 이런 해난 뭐 문제가 생기면 선주나 선장한테는 얘기를 했어도 자기네들도 처음이라고. 여기서 또 그 유명한 음모론과 무능 프레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랬는지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든 청해진 해우지는 군함 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다급해서 해경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정말로 구하려고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려고 했는지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모른다고 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진술의 일부분이고 전체를 보면 이 목포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도 지금 얘기를 해요. 선박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군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왜 언딘한테 군한 명령을 내린 거냐고. 그러니까 본사의 지시에 따른 본청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술에서. 근데 문제는 이 군한 명령을 내리는 목포서의 해경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본청에서 군함명령 언딘하고 천해조선에 내려 하는데 해경들이 거부를 해요. 왜? 잘 알고 있어요. 군함명령 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과 그 지휘부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거예요. 군함명령서라는 걸. 예, 여기서는 모르겠다고 얘기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얘네도.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건 내릴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려서 천해진 해운조선과 이제 그 언딘의 군한 명령을 실질적으로 이제 내리게 되죠. 예, 그래서 내리게 된 거고 이거는 자기도 얘기해요. 이례적인 거라고. 처음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군한 명령을 내린 거고 이제 그 천해지 조선소의 군한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군한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리베로 바지선을 투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최상한이 광주 지원의 피해자 신문 조서 얘기를 보면 그 실제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4년도 이제 6월 기준으로 1,000톤 이상 바지선이 1,989대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네, 요게 이제 목포 지역에 이제 대규모 바지선 여러 척이 있었는데 왜 그 다른 바지선 파악해 볼 생각조차도 안 한 거냐. 그러니까 최상한이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앉고 그 배를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윤선 사장한테 물어보던 중. 예, 리베로 얘기를 듣고 이 바지선은 반드시 투입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긴급하다면 잠수 전문 바지로서는 그 배가 가장 적합한 바지로 당시 생각하였고 지금도 그렇다면 그 바지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 이 새벽이라는 거는 17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신고가 16일 날 오전 8시 58분에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새벽에 돼서야 속수무책이 된 거죠. 얘는 갑자기. 그래서 김윤상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자기 바지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진술 내용을 보면 얘가 이미 그 전에 뭐 모임 같은 거에 해양구조협회 모임 같은 거 했을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바지선 건조 중이라고 자랑을 좀 했어요.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몰라도 바지선이 있다는 걸 알았고 거짓말이죠. 뭐 그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를 해요. 긴급하다면 전문 잠수 바지로서 그 배가 꼭 필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동원을 한 거라고.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잠수사 활동, 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소형 보트를 통한 잠수보다 강조류에 견딜 수 있는 잠수 지원 바지선이 필요하다는 김윤상의 조언을 듣고, 예. 김윤상이 그랬대요. 오늘 진수식을 하는 그 리베로가 잠수 전문 바지라고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참 화가 나는 거. 아직 다 되려면 한두 달 더 내장공사랑 검사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미완성 바지라고.
그래서 투입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제 김석균한테 그대로 보고를 했대요. 통화를 하고 나서 보고를 그대로 했는데 청장이 두말할 나위 없이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중국 크레인하고 바지선 투입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세월호가 지금 방금도 얘가 얘기했죠. 새벽에 속수무책으로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오려면 한두 달 걸리는 바지선을 꼭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한두 달 후에 올 수 있는 바지선인 걸 아는데도 그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인명 구조가 얘는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리베로를 현장에 투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 한두 달 걸린다고 하면 아니 당연히 기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다른 바지선을 알아봐야 되는데 한두 달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럼 얘 가져와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음모론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야. 네. 배가 그냥 가라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걸 미리 짜 맞춘 듯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해경이나 이 언딘 입장에서는 배가 선수 부분이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좌초 상태면. 침몰 상태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너무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가 침몰 사고 나서 3일 가량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에 이것이 지금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 네. 결국은 언딘을 위한 거였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만 보면.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종철 수색구조 과장도 똑같이 얘기해요. 리베로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왜 무리하게 출항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미 리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본청 지휘부가 이미 리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그리고 200명 이상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공론화된 상황에서 수색구조과장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리베로 말고 다른 바지선을 끌고 오자는 말을 못 꺼냈다는 거죠. 예, 본청 이제 지휘부들이 리베로를 콕 이제 그 점을 찍어놔서. 근데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경들은 다 시급하니. 그리고 이제 전문 바지선이 잠수 전용 바지선이 리베로고 여러 기능이 많으니 얘를 꼭 가지고 와야 된다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했다고.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현장에서 초창기 사고 초반에 시급성은 인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시급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금 들어보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유를 굳이 대려고 하니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얘가 침몰 현장에 오기까지 한두 달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뭐 좀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사건에 사실 초반에 왜 그렇게 대응이 그랬고 이해할 수 없었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저는 얼개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그것이 세월호 사건 참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얼개라는 게 저희는 인명구조 기준으로 생각을 그렇지. 하니까 앞뒤가 다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고 언된 기준으로 쭉 보면 맞아요. 예. 돈하고 언된 기준으로 쭉 봐보면 예, 그러니까 얘네들 원래 지네 스케줄대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고의 침몰까지는 이야기 못 하겠고요. 예? 솔직히 이건 뭐 천벌받은 짓이니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그런데 문제는 딱 그 느낌인 건 맞아요. 왜 빨리 뱃속으로 안 들어갔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좀 납득이 돼요.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지. 네네, 예,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참 그것 때문에 참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얘네들이 지금 검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 검사를 안 받았으면 뭐 해수부 쪽 이런 쪽에 이제 문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승인이 안 난 그 바지선을 빨리 출항을 시킬 수가 있을까?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하다가 마산 지방 항만청에 이제 전화를 거기 이제 고성이 있잖아요. 천해지 조선소가. 그래서 담당 항만청인 마산 지방 항만청 쪽에 해경이 이제 문의를 했더니 아무리 뭐 해도 현행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으로는 즉시 출항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 예, 라고 이제 답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출항을 하려면 최소 2주 또는 2달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산 항만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해수부 해사기술과장 황의선에게 문의를 또 했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안 되니 순항구 종사 명령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해경한테.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긴급하면 뭐 사람도 동원할 수 있고 선박도 동원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선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으로 보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그 밖의 물건 등으로 아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 이거를 한번 니네가 검토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친절하게 해수부에서 근데 해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의문점 제기해 보는 게 네. 얹은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급하게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렇죠.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뭐 들어가서 보진 않아서 모릅니다만 분명히 더 빠른 대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거 얹은 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더 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문이에요. 네. 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순환구호법을 임의 해석한 거죠. 법까지 지네들끼리 임의 해석을 해서 리베로를 지금 동원을 했던 거예요. 요거 최성한한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상한이 그 밖에 물건 그러니까 진술이 그래요. 최상한이 그 설명을 듣고 조문에 있는 그 밖에 물건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선을 찍찍찍찍 그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법까지 임의 해석하면서 이제 리베로를 지금 동원을 했다고 나오고요. 최상한 차장 이제 검찰 추가 진술 조서 얘기를 보면 법문상의 순환구호 명령의 요건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범위 내라는 이제 요건이 있는데 현장에 이미 현대부룡호도 있었고 여러 바지선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목포 지역에 대규모 바지선 다수가 있었는데 뭐 등의 안전검사처럼 절차에 하자가 있고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순환구호 명령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현장 지휘 그러니까 최상한이 그래요. 현장 지휘는 뭐 그 사람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녹취록을 보면 뭐 순환구호 종사 명령 요건이 될 만한 꼭 필요한 바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최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윤선 부탁에 따라서 리베로를 무리하게 투입을 하려고 한 거죠. 한 건데 그대로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했던 지적이 있다. 김윤선 부탁으로 지금 리베로도 가져오고 현대부룡호도 투입하지 않고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최상한한테 물어보니까 최상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그럼 다른 바지를 알아봤어야죠. 근데 인식을 했고 동원 절차도 알아봤고 현장 지휘부에 물어봐서 하라고 해서 실제 사용이 되었던 거고 문제가 뭐 이런 지적이 맞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쓰임새가 적당했으니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려 이제 반문을 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김윤상 진술에도 김윤상이 이제 검찰 진술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김윤상 진술에도 향후 경쟁 입찰을 하게 되거나 외국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사고 해역에 바지선을 투입을 이제 해 있다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언딘 측에서 무리하게라도 바지선을 투입하고자 했다. 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정말이냐고 물어봐요. 최상한한테. 그러니까 최상한이 뭐라고 하냐면 김윤상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왜 그런 진술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데 마산항만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수부에 전화해서 절차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거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잠수 전문 바지라는 말을 듣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직 선박 검사를 받지 못해 출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된 바지선에 처음에 군안 명령이 내린 게 4월 이제 구두개호로 16일 날 했고 17일 정식으로 목포소에서 군안 명령서가 이제 발송이 되죠. 그리고 군안 명령 종서가 종료된 게 7월 10일 날. 종료가 되고 이 사실을 7월 15일에 해경에서 언딘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베로 바지선이 침몰 현장에 도착한 날짜가 4월 23일이죠. 그래서 리베로 바지선의 87일 사용료를 얘네들이 청구를 합니다.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87일 사용료를 청구를 하는데 이제 1단가가 1,800만 원 해서 총 청구 금액이 15억 6,600만 원. 그래서 비고란에 24시간 가동을 했다고 써놨고요. 예인선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시즌 1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인선 같은 경우에도 역시 87일. 예인선이 그때 찌라님도 지적을 하셨긴 하셨는데 예인선이 그 리베로 끌고 와서 그 현장에 설치하면 뒤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배잖아요. 근데 걔를 87일 사용했대요. 그래서 1단가가 120만 원. 해서 1,400만 원 정도 이제 청구를 했고. 이것도 좀 문제 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선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인선 선원에서 선장 1명, 기관사 2명, 선원 2명, 그 크레인 기관사 1명. 그래서 이 사람도 진짜 87일 해서 그 6명이 한 명당 1당이 10만 원 해서 청구 금액이 5,220만 원.
이게 이제 리베로 바지선이 21억 정도 제작 비용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70% 정도의 금액을 이제 군안 비용으로 해서 청구를 이제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시신 한 구당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사실 존재했잖아요. 네, 존재했죠. 그러면 언딘 리베로든 바지선이든 레인선이든 그것은 그 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잖아. 원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한 구당 건져 올리는 그 비용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여기는 별개로 따로 받잖아요. 웃기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다 아주 촘촘히 다 나눠서 따로 봤는데 일단 제가 지금 요거 그 리베로랑 예인선 선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리베로 위에 이제 선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있을 거고 감압 챔버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요금을 따로 신청했어요. 사용료 따로 배 요금만. 온갖 것들 청구할 수 있는 거 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 요금만 순수하게 15억 6,600만 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 위에 뭐 바지 사용하고 챔버 사용하고 그건 다 따로 신청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청구한 금액 중에서 이 그 15억 6천만 원 안에 이제 포함된 금액 중에서 하나가 동원 준비 및 장비 세팅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보니까 세월호가 다 그러니까 진수식은 했지만 건조가 다 된 배가 아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지 않은. 세월호가 아니지. 세월호, 죄송해요. 리베로 바지선이. 네. 예, 다 만들어지지 않은 배였잖아요. 근데 요 항목이 동원 준비 및 장비 세팅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 게 뭐냐면 고성 조선소 용접 설치비 및 크레인 침묵 설치 비용. 그러니까 그 리베로가 그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 건조 작업을 군안 비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3,500만 원을 들인 거죠. 리베로 만든 비용 중에 3,500만 원 군안 비용이에요. 참. 예. 잘 빼먹었네요. 예. 정말 예. 말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17일부터 군안 명령이 갔으니 그러면 걔를 빨리 가지고 오려면 그게 군안 뭐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였으니 그 정도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주위에 멀쩡한 바지선이 많았잖아요.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근데 얘가 오려면 추가적인 뭐 용접이나 설치할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뜰 수가 있었으니 이게 3,500만 원 들었는데 요거 군안 비용으로 청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리베로 제작 비용도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봅시다. 시신을 건져 올리는 것은 구명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쵸.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면 그 임무를 갖고 있는 회사면 만약에 자기들 말처럼 뭐 우리가 알려진 대로 시신 한 구당 얼마를 그렇게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나머지 부대는 다 거기에 포함된 거라니까요. 네. 예, 리베로 바지선의 제작 비용이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군안 비용 중에서 3,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상한 검찰의 추가 진술 내용을 좀 보면 그 보령호에 대해서 보령호가 일단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 중에서 보령호가 일단 투입을 하게 되면 리베로가 도착했을 때 다시 보령호를 빼내고 그 자리에 리베로를 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또 구조 작업이 지체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령호를 투입하지 않고 리베로의 도착을 기다렸던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아시죠?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요. 네. 방송에서 그렇게 합리화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 보령호가 있는데 얘 말은 그거잖아요. 보령호를 설치를 했는데 리베로가 오면 보령호를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냥 쓰면 되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리베로 보령호 어차피 설치해봤자 리베로 오면 얘 어차피 빼야 되니까 두 번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럼 잠수 활동 못 하니까 그냥 보령호 그래서 대기시켜 놓은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앞으로는 계속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아까 말한 그 3일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반 잠수도 못 들어가게 했던 것 다 자체는 다 언딘 때문이다. 네, 맞아요. 네. 보령호가 대기를 하면서 해경 쪽에 계속 여러 차례 이제 그 윤종문 오션 CNI 대표가 계속 이제 통화를 해요. 우리 언제 들어갈 수 있냐, 뭐 언제 설치할 수 있냐. 근데 그 여러 해경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춘재랑 딱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춘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춘재 국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춘재 국장이 내일 언딘 바지선이 들어오는데 그 바지선은 최첨단 다이빙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 선박이 들어오고 난 뒤까지 기다려달라. 라고 해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통화에서요. 이춘재가 윤종문한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그 이후에 그러면 답을 들을 수 있겠냐고 윤종문 대표가 얘기를 하니 이춘재가 내일 아침에 결정해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더 이제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그 2학년 7반 그 전찬호 아버님 전명선 씨가 그 법원에서 증언을 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금호바지선이 현장에 왔었잖아요. 그 금호바지선 위에 유가족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금호바지선 이제 언딘이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언딘 그 직원들도 바지선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현대보령호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리베로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언딘 그 과장이 거기에 있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대보령호는 모래만 푸는 것이지 수중수색에 적합하지 않는 바지선이라고. 예, 그렇게 요게 이제 그 가족분들 기억으로는 언딘의 한재호 팀장인가 그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했대네요. 그러니까 공사용 바지선이지 그게 잠수 바지선이 아니라 이거 보령호 잠수용 바지선이죠. 예, 근데 모래만 푸는 바지선이지 그렇게 좋은 바지선이 아니라고 가족들한테 뒤에서 이제 이거를 거짓말을 한 거네요. 네네, 이거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보령호가 또,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리베로는 그, 네, 선체가 좀 낮아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데 선체가 높아가지고 잠수사들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쏙닥쏙닥 한 거예요, 뒤에서. 아니, 가족들한테. 전혀 의미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예, 의미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한테 보령호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든 그렇죠. 거죠. 가족들이 요구를 했으면 언딘이고 리베로고 그 상황에서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난리를 필 때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린 거죠. 가족. 얘는 필요 없는 바지선이. 생명을 놓고 독점. 예.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요. 언니 리베로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으로 자기네들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최상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능이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좋은 바지선이라고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령호가 대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가족분들은. 언딘 리베로든 보령호든 네. 그게 와가지고 생명 한 명이라도 구했냐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시신 건지려고 온 건데 거기서 뭘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았는데 아까 제가 감압 챔버 2대 사용한 금액, 청구 금액이 43일 정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거 지금 청구한 게 1억 5,770만 원. 감압 챔버. 이거랑 지금 그 이정인 대표의 다이빙벨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쓰기 위해서 그걸 못 쓰게 한 거잖아. 예, 뭐 그때 예, 그때 당시에 예. 자리를 안 비켜줘서 예, 맞아요.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이 그 접근을 못 하고 막 그랬었어. 다이빙벨 말고 감압 챔버는 뭐 다이빙벨이 있어도 써야 되는 건데 뭐 일단은 그래서 2대를 이제 43일 정도 사용했다고 해서 1억 5,770만 원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챔버가 있었잖아요. 그 문화재청에서 보내온 누리안호, 심의주호, 그리고 해경 평택함, 뭐 독도함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언딘 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1억 5,007 들어갔고요. 요만큼 들어갔고 더 웃긴 게 잠수사 이동 장비라고 해서 다이빙벨하고 비슷한데 그 표면 공급식 장비를 전체를 다 입고 그 잠수사가 타고 내려가는 기계가 있어요. 다이빙벨하고 참 유사해요. 이거를 저는 참 좀 어이없는 게 3억이 넘는 돈을 주고 싱가포르에서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수를 해와요. 그 기억도 나요. 그 방송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그러면 쓰면 되지. 왜 비슷한 걸 갖다가 다이빙벨은 필요 없다고 막 이상한 마녀사냥 비슷하게 해놓고. 아, 그거는 이제 강릉 폴리텍 대학에서 이종인 대표님의 다이빙보다 더 허접한 거를 가지고 오다 걸린 거고 그거 말고 또 그거 말고 그 군함 비용으로 그 장비 구입가만 2억 9,100만 원 정도 하는 잠수사 이동 장비가 있어요. 다이빙 아주 유사한 기능이 있는 그거를 싱가포르에서 공수해 와요. 사서 세월호 침몰을 했는데 여기에 쓰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장비 구입 비용만 2억 9,100만 원이고 운송비 가지고 오는 운송비가 5,100만 원. 그리고 이게 또 통관 수수료가 있다네요. 외국에서 그럼요. 가져오니까 여기 이제 한 관세 부가세 나오죠. 130만 원 정도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사서 오는 거를 3억 4,3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예. 요거 장비 이제 지금 끝나고 가져갔잖아요. 언딘이. 이건 장비 마련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3억짜리 장비를 구입을 한 거죠. 근데 그 장비 자체가 예. 잠수사분들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원천적으로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에어포켓 같은 게 존재해가지고 네. 생존자가 생존자가 있었다면.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예. 물건이고 예. 근데 지금도 그 잊을 수가 없네요. 다이빙벨을 왜 막았으며가 그냥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청와대 문건에서 나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근데 저는 의문인 게요. 저는 영상 구조 작업할 때 영상 보는데 저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장비. 근데 그냥 소리상으로 이게- 존재한 거야? 이게 장비가 엄청 큰 거예요. 아. 엄청 이 방만 이 여기 스튜디오만 할 거예요. 요거보다 그래도 요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냥 왜 잠수사들이 표면공급식 장비는 입었는데 그냥 점프하지 않던가요? 바지선에서 그냥 첨벙 올라왔어요. 그리고 첨벙하고 그냥 올라오시고 내려가고 그거잖아요. 이거는 잠수사를 이동하는 장비 엄청 큰 거예요. 이거를 좀 3억 주고 군안 비용에 청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저 이 장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돈을 청구해서 돈을 받고 장비도 가져갔어요. 예, 장비도 가져갔죠. 그 사용료를 청구한 게 아니라 구입비를. 구입비를 해서 근데 장비는 구입을 왜 했어요. 가져가지 걔네들이?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잠수할 때 군안 작업할 때 저는 이 장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게 장비가 움직이려면 크레인으로 들었다 내렸다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무거워서. 맞아요. 그럼 한 눈에 번도 보여야 못 정상인데. 그럼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근데 구입을 해서 총 3억 4천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그 오프스 마린이라는 컨설팅 수중공사 업체인가 봐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수중공사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2번 정도 컨설팅을 해서 비용이 한 5,20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명 구조가 아니고 이제 수중 뭐 공사 뭐 그런 업체니까 뭐 인양 관련돼서 이제 받았겠죠. 근데 좀 특이한 게 5월 29일 날 한 번 컨설팅을 받고 7월 9일 날 한 번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5월 29일 날도 언딘이 인양에서 손을 띄겠다고 인터뷰를 한 게 5월 7일이에요. 이 컨설팅을 누가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인양하려고 누가 받은 거죠? 이거 언딘이 청구했어요, 이 비용을. 그럼 이거 언딘이 부른 업체라는 얘기잖아요. 이 업자들을. 전문가들을 언딘이 불렀는데 언딘이 인터뷰를 하기로 5월 7일날 우리는 군안에서는 인양에서 손 떼고 지금부터 수색만 열심히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5월 29일날 컨설팅 비용이 2,400만 원을 해서 청구를 했고 더 웃긴 건 7월 9일날이면은 그 군안 작업, 수색 작업이 종료되기 하루 전날 받은 컨설팅이 있었대요. 이게 2,700만 원 정도로 해서 받아서 언딘이 비용을 또 청구를 했어요. 아, 정말 꼼꼼하게 처먹었네. 예, 수중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해서 하루 전날 종료되기 하루 전날 받은 컨설팅이라면서 5,200만 원을 청구를 했고.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어떤 무능 이런 논으로 이야기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예. 네, 일단 이 두 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한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수 이동 장비랑 요 이제 컨설팅 받은.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바이텍 장비라고 해서 움베리컬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 요 헤드셋 위에 이렇게 꼬여 있는 호수 있어요. 네. 그 통신선하고 뭐 산소선하고 에서 꼬여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구입을 하는데 그 1,647만 5천 원을 이제 외국에서 그것도 이제 구입을 해와요. 그래서 수수료가 통관 수수료가 이게 750만 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아니 아까 장비는 130만 원, 얘는 750만 원이 들었대요. 일단 그래서 총 구입 비용이 2,397만 원 청구를 했어요. 이것도 구입한 거고 이제 언제나 또 장비가 하나 또 생겼죠. 근데 더 특이한 건 이 잠수 장비를 군안 비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용했다고 해서 또 사용료를 청구를 헐. 했어요. 야, 씨. 이중으로요? 예, 83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용료가 1억 8,100만 원. 국가 돈으로 자기들 장비 구입하고요. 그 장비라는 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자기들 회사에 자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 국가에 다시 반환시키는 게 맞죠. 반납이 맞죠. 예. 골 때린 놈들이네 이거. 바지선도 만들고. 아니 그럼 자기들이 샀으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 재산이면. 그런데 왜 정부 돈으로 사고. 사서 정부 돈을 또 빼먹냐고.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대로 존재감 발휘하고 돈도 버는 상황. 그렇죠. 세월호 사건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언딘을 위한 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좀 심하네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게 있고요. 이거 말고 장비를 좀 여러 개 마련을 했어요. 장만을 했어요. 그렇죠. 급한 상황에서 급하면 뭐 우린 돈 없으니까 빨리 돈 줘야 돼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상상을 좀 초월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요. 언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네네. 그냥 할 문제는 아니네요. 예. 네. 많은 분들 분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나가면 뻔한 소리 하는 거겠지 하겠지만 지금까지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가 왜 무너졌냐 이런 논쟁만 있었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 언딘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사명령은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사의 장이 순환 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 순환구호 업무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나 뭐 선박 항공기 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해사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선박의 이제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가 해양 사고가 일어나는 선박이 위험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해경 이제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가 일항에 대해서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뭐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순환구호법 29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할 때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부득이하지 않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투입할 당시에는 인양을 할 때가 아니고 임명을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명구조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언딘을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특구단 구조대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냥 돌려보냈죠. 이거는 뭐 말이 아예 안 되고 무엇보다 순환구호법에서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언딘처럼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 법령도 말이 안 되고 해사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법령인데 사람이 아니고 선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법령인데 문제는 해양 사고가 일어나는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이미 침몰한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그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이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이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요거 이제 이 세월호 침몰 지역이 통항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은 맞아요. 해산 사고도 많이 나는 다발 지역도 맞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것 때문에 언딘이 왔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해역에서 난 모든 배는 다른 선박 운항하는데 위험을 똑같이 주니 다 인양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 말대로 하면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또 엄청나게 많이 찾아야겠구나 자료를 찾아야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번뜩 생각이 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헬기랑 1, 2, 3정이 왔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해군 함정, 해경 전국에서 부르는 해경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세월호 침몰 요 현장에 다른 배가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없죠. 세월호 침몰 현장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경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항행 안전에 전혀 위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놔서 말장난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인양을 한다라고 하면 선박에 침몰하고 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주가 배를 인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특별 그 지자체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거를 제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 이제 아니면 선주가 이제 제거를 하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험사랑 이제 그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죠. 이래서 이제 그 선주가 인양을 할 거라고 그러면 그 군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죠. 그리고 입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입찰된 군한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인양을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예요. 예. 근데 해경이 언딘하고 이제 그 청해진해운은 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독점권이 명시된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언종철 수색부족과장이 수색부족과 이제 양종타에게 문자를 보내길 국장님께 이제 그 이춘재 국장이에요. 국장님께 중국 세력 지원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보고 바람. 이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양종타가 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일본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노했고 미국이 지원을 하려 했는데 노했잖아요. 중국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구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경이 노했어요. 예, 정중히 거절.
했다고 그 이춘재 국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런 문자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베로를 이제 동원을 하게 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7일 날 새벽 6시 반 최상한 차장이 김병루 수상 그 레저과장에게 리베로 현장 동원을 적극 지원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고 그 17일 날 12시 50분에 김병로 그 과장이 수색구조가 김대식 계장한테 목포 해경에 전화를 해서 언딘 리베로에 대한 순항구 종사 명령을 내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요 명령을 들은 나호선 경감은 요 지시를 받은 그 김윤상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해가지고 순항구 명령이 갈 거다라고 알려주니 김윤상이 다 협의됐다고. 그래서 윗선에서 다 결정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군함과에서 이제 순항구 명령이 내려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경이 순항구 명령을 내리는데 군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해경은. 그러니까 지금 군함 명령이 말 그대로 배를 인양하는 명령인데 이거는 제가 논의 설명했지만 선주가 내릴 수 있거든요. 선주. 그냥 순항구호 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순항구호 명령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순항구호법 29조 잠깐 급하게 필요할 때 사람을 썼다가 일시적으로 뭐 사람이 위험하거나 그러면은 사람을 구하고 그 일시적으로 하고 아니면은 선박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런 일시적으로 예인을 한다거나 그런 일시적인 거지 아예 그냥 뭐 군함 명령 너 이 배 인양해라는 명령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해경한테.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군함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쵸.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배 건져라는 명령을 해경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선사. 선사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양 업체들 간에 뭐 제안서 내고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계약하는 업체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해경이 너 배 건져라는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네. 해경과 해양구조협회 원딘과의 관계에서 묘한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네. 해경이 뭔데? 결국 원딘을 위해서 네. 이런 의문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사도 모르게 그 인양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모르게 그냥 네가 건져 했던 거야 해경이 권한도 없는데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진 거고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함 명령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아까 선박 해사안전법 43조 선박이 위험하거나 그러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선장하고 선주한테 통항하는 배가 위험하니 이 배를 빨리 치워달라고 명령을 할 수는 있어요. 선주나 선사한테. 근데 지금 해경은 언딘한테 하고 천해지 조선한테 했죠. 리베로를 빨리 가져와야 되니 보내달라라고 해서 천해지 조선한테 했고 리베로 우리가 쓸 거야 해서 언딘한테 콕 찍어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주 그 지원 진술에서 전성관 경비군함계장, 목포 경비군함계장이에요. 이 사람 진술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런 거 권한 없는 거 니네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감사 받으면서 자기가 알게 됐는데 언딘을 세월호 군함 업체로 지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경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장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언딘을 꽂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순항구호법에 보면 해수면에 사고 발생할 경우 해경이 구조 주관 기관이 되니까. 근데 해경이 세월호 침몰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구조해야 될 인명이 있어야 돼요. 1, 2, 3정하고 헬기들이 전원 구조를 해버렸으면 해경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죠. 군함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인명이 필요했어요.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경이 그 해역을 장악을 하고 중앙구조본부라는 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젠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게 사실이 이제 요 내용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서 안구한 이유 중에서 또 하나구나 이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딘에 청구한 비용을 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죠. 언딘이 이제 청구한 비용이 군함 비용이 80억 8,400만 원 정도예요. 2차에 나눠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1차가 청구 금액이 41억 5,400만 원 정도고 2차 청구 금액이 39억 2,900만 원 정도 이제 그 청구를 했어요. 이제 이 중에서 1차로 청구된 게 한 15억 정도는 그 해경이 언딘한테 입금해 준 거는 입금증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이 외에는 얼마를 입금해 줬는지는 몰라요. 근데 요 항목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그 해경이 세월호 침몰하자마자 동원한 크레인들 있잖아요. 우선 그게 이제 그 기사에 나기에는 100억 정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기사에 나올 때 왔다가 그냥 멍 때리고 사용하지 않고 보냈는데 100억을 썼다.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났었죠. 그때 한참. 근데 실제 보니까 삼성 2호랑 335,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보낸 크레인은 뭐 역시 돈이 많은 기업이라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무상으로 처리를 했어요. 우리 돈 안 받을게. 그래서 삼성에서는 돈 안 받았고요. 설악호라는 이제 그 크레인은 지금 이따가 그냥 간 비용이 그 6억 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옥포 3,600호가 10억. 그리고 쌀코 1,200 이게 이제 3억 9,600만 원에서 총 뭐 20억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언딘을 위해서 동원했던 크레인을 그냥 돌려보낸 거잖아요. 예, 언딘 때문에 그냥 20억 쓴 거예요. 꽁으로 안 쓰고. 그래서 그냥 불렀던 크레인들을 언딘이 이제 안 쓸 거라고 해서 그냥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 특이한 게 뭐 계속 그 해경이 진도 군수한테 해경이 직접 인양을 해달라고 명령도 하지 않는데 요청을 해서 선박 제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17일 날은 시신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리베로 가져와야 되고 중국에 2만 톤 크레인 가져와야 되고 이제 녹취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4월 25일 날 해경에서 그 중국 교통운수부 구조군항국으로 해서 장비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이름으로 보내요. 근데 26일 날 그 중국의 이제 구조군항국에서 답신이 오기를 자기네들이 17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하고 다음이죠. 17일 날 그 교통운수부 장관 그리고 차관 그리고 중국의 그 해상구조 그 구조센터장이 한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깊은 애도랑 그 위로를 전하면서 원조 의사를 이미 전달을 했다고. 그리고 중국 구조군항국은 희생자에 대한 구조와 침몰 선박의 인양에 대한 원조 제공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답신이 와요. 근데 해경들의 문자 발송 내용 중에서 하나 좀 특이한 게 4월 17일 날이에요. 이제 그날 뭐 중국에서 연락을 했다는 그날이죠. 17일 날 4시 29분에 오후 4시 29분에 박근데 그동안 자기네 그 목포서에서 이런 해난 뭐 문제가 생기면 선주나 선장한테는 얘기를 했어도 자기네들도 처음이라고. 여기서 또 그 유명한 음모론과 무능 프레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랬는지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든 청해진 해우지는 군함 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다급해서 해경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정말로 구하려고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려고 했는지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모른다고 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진술의 일부분이고 전체를 보면 이 목포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도 지금 얘기를 해요. 선박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군함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왜 언딘한테 군함 명령을 내린 거냐고. 그러니까 본청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술에서. 근데 문제는 이 군함 명령을 내리는 목포서의 해경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본청에서 군함명령 언딘하고 천연조선에 내려 하는데 해경들이 거부를 해요. 왜? 잘 알고 있어요. 군함명령 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과 그 지휘부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거예요. 군함명령서라는 걸. 예, 여기서는 모르겠다고 얘기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얘네도.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건 내릴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려서 천해진 해운조선과 이제 그 언딘의 군함 명령을 실질적으로 이제 내리게 되죠. 예, 그래서 내리게 된 거고 이거는 자기도 얘기해요. 이례적인 거라고. 처음이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군함 명령을 내린 거고 이제 그 천해진 조선소의 군함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군함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리베로 바지선을 투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최상한이 광주 지원의 피해자 신문 조서 얘기를 보면 그 실제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4년도 이제 6월 기준으로 1,000톤 이상 바지선이 1,989대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네, 요게 이제 목포 지역에 이제 대규모 바지선 여러 척이 있었는데 왜 그 다른 바지선 파악해 볼 생각조차도 안 한 거냐. 그러니까 최상한이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앉고 그 배를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윤선 사장한테 물어보던 중. 예, 리베로 얘기를 듣고 이 바지선은 반드시 투입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긴급하다면 잠수 전문 바지로서는 그 배가 가장 적합한 바지로 당시 생각하였고 지금도 그렇다면 그 바지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 이 새벽이라는 거는 17일날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신고가 16일날 오전 8시 58분에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새벽에 돼서야 속수무책이 된 거죠. 얘는 갑자기. 그래서 김윤상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자기 바지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진술 내용을 보면 얘가 이미 그 전에 뭐 모임 같은 거에 해양구조협회 모임 같은 거 했을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바지선 건조 중이라고 자랑을 좀 했어요.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몰라도 바지선이 있다는 걸 알았고 거짓말이죠. 뭐 그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를 해요. 긴급하다면 전문 잠수 바지로서 그 배가 꼭 필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동원을 한 거라고.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잠수사 활동 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소형 보트를 통한 잠수보다 강조류에 견딜 수 있는 잠수 지원 바지선이 필요하다는 김윤상의 조언을 듣고, 예, 김윤상이 그랬대요. 오늘 진수식을 하는 그 리베로가 잠수 전문 바지라고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참 화가 나는 거. 아직 다 되려면 한두 달 더 내장공사랑 검사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미완성 바지라고. 그래서 투입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제 김석균한테 그대로 오늘은 지난주에 지금 해양구조협회 이야기하면서 언뜻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바로 그 언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언딘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그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청해진 의원과 유병헌 회장으로 시선이 향할 때 사실은 좀 사이드에 비껴나 있던 바로 그런 것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언딘이 이 사건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로 그 분야예요. 그래서 시즌 1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언딘일 수 있다. 지금 11번째 시간이 와서야 언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플러스 이제 그 군안이죠. 인양 관련된 좀 상세 버전. 플러스 해양구조협회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민간구조 업체가 이제 여러 곳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웬만히 군안 작업이 지금 끝났잖아요. 세월호가 이제 올라왔고 지금 수습 작업만 남았는데 군안 작업 이제 그 지급했던 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비공개예요. 언딘이 얼마 받았는지 88 수중이 얼마를 받았는지 아직 비공개라서 이거를 좀 왜 비공개인지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좀 확인을 빨리 공개를 해주시든지 해서 확인을 저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인양 과정에서 상세 버전 플러스 청구된 금액의 항목을 좀 제가 좀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아, 예. 그 민간구조 업체 언딘 관련해서 해경에서 하도 이제 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언딘 관련 쟁점별 정리라고 해서 해경이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여기서 선체 인양 계약만 체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경이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이제 문서가 있는데 선체 인양 계획만 체결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난 17일 날 2014년도죠. 17일 날 언딘과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에 대한 군안 구호 용역 및 기술 지원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라고 적어놨고 인명구조는 사기업 간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 사무로서 통상 군안 그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음. 그리고 언딘은 사고 직후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군안 명령을 받아 해경, 해군과 함께 수색 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네, 다들 아시겠지만 군안 구호 용역의 독점권은 요 계약서는 언딘이 만든 거죠. 독점권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근데 군안 구호 중에서 해경의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제출한 해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군안 구호 구조의 용어의 뜻. 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정준호 의원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해경이 뭐라고 제출했냐면 구호의 그 구호라는 뜻에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 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군안과 이런 업무를 하는 거라고 적어놨죠. 방금 이제 해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호, 군안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데 해경은 지금 이건 뭐 인명구조는 사기업 간의 계약 사항이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언딘이 지금 그 수색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해군하고 해경. 수색은 구조활동의 일종이잖아요. 군안업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인명구조 활동은 군안업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투입을 시켜놔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적어놨고, 이게 관련 근거법을 해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환구호법 29조 순환보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그리고 해사안전법 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이 두 가지 법령을 근거로 이제 언딘이 현장에 있는 거에 대한 법령 근거를 이제 적어놨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순환구호를 위한